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자, 저희 이제 GS 연기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강의 기획서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카페 통해가지고 저희 무조건 질문, 여기서만 받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이 이외에 질문 보내시면 저희 답변 안 합니다. 특히 첨삭 메일로 질문 보내시는 경우에는 답변 어렵습니다. 됐죠? 여기에요, 무조건. 자, 두 번째로는 저희가 9시부터 모의고사 실시하는데, 모의고사 치셔야지 뭐가 가능하다? 나중에 답안 면담 가능합니다. 우리 경조평일 받는 다음 주로 제가 예정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 인사평일, 다음 주에 경조평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안지 없으시면 답안 면담 못 오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브노트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내가 시험 보기 하루 전날까지 계속 가져갈 교재이기 때문에 정리 잘 하셔야 된다. 지저분하게 하고 뭐하고 낙서하고 필기 마구잡이라고 하시면 반복 해독하기가 어렵다. 동일한 내용을 계속 봐야지만 암기가 되는 거고 답안이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그게 안 돼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답안이 이렇게 자꾸 정확하게 안 써질까? 왜 암기가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교재부터 확인해 보세요. 내가 책 정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자료는 50점짜리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자료가 나가고 기타 자료 관련해서는 최고 답안 중심으로 나갈 거지 인사에서 봤던 것처럼 각종 추가 자료가 여기서 나가지 않는다. 인사에서 이미 다 추가 자료들이 정리가 돼 있으면 경조 쪽에서는 차별화시킬 만한 포인트는 다 인사에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추가 자료가 더 나갈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경조 양이 많은데 추가 자료까지 얹어버리면 이게 딱히 실익이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됐어요. 다 됐고.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 두 번째 답안지. 답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메일 통해 가지고 제출하고 있죠. 저랑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답안 발송하는 메일 주소는 요거예요. 뭐 이게 하이픈이 뭔가요? 막 이런 거 자꾸 물어보시는데 Shift 누르는 위 하이픈. 그냥 아래 하이픈 그냥이지. 그죠? 그 다음에 Shift 누르는 위 하이픈 이거예요. 이거 좀 그만 물어보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안은요, 그림으로 보내지 마세요. 사진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하나의 PDF 파일로 보내세요. 사진을 PDF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어플입니다. 이 어플 까시고 이 어플 통해서 PDF 변환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환해서 메일로 보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저희 실강반 같은 경우에는 평일 몇 시까지? 11시까지입니다. 온천반 같은 경우에는 오후 실강하고 똑같은 시간에 제출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또 동영상 강의가 늦게 등재돼서 복습 시간이 모자라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후 2시까지 받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내라고 했다고 해서 실강도 오후 2시에 자꾸 슬쩍슬쩍 내는데 그거 언제 하면 제가 잡아냅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오후 2시까지 제출하시고 2시 넘어가서 제출된 답안은 첨삭 안 합니다. 됐죠? 더 몇 번씩 보내지 마세요. 그냥 안 해요. 아셨죠? 왜 이게 아니 그럼 시간 안에 제출 안 하면 뭐하러 동영상 강의랑 별도로 온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학원이? 됐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나도 개인적 사정 겁나 많아. 저도 개인적 사정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다 일일이 익스큐즈 구하면 맨날 휴강할까? 그죠? 맨날 휴강해? 제가 내일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요. 막 이러면서 맨날 휴강하면 어떡해. 그죠?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좀 정해진 룰에 본인을 맞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중요하죠? 제목에 과목 좀 써주세요. 저희가 아직 주말반 인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인사관리 답안지하고 섞이면 이게 첨삭자들이 지금 구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인사랑 경조가. 그럼 답안 배분이 잘못 가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첨삭을 못 받겠죠. 시간 안에. 그렇게 되니까 과목은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회차 써주세요. 수업 회차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늘 어디에 써있다? 늘 문제지 맨 아래에 제가 오죽하면 다 써줍니다. 문제지 맨 아래 다 써 있습니다. 이대로 보내시면 되고 선생님 제가 실수로 제목을 잘못 썼어요. 뭐 문제 회차를 잘못 썼어요 하면서 다시 또 보내시는데 2번 보내지 마세요. 한 번만 보내주세요. 제목을 이미 잘못 썼다. 그럼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든 뭐 파일 열어가지고 확인해서 끝나면 되는데 메일을 여러 번 보내시면 이게 전부 다 모든 채점자들의 메일함을 확인해야 돼요. 복수로 들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저희가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보내지 마세요. 또 너무 깜짝 놀랐어. 토요일 날 인사관리 그 자체 모의고사 보는데 어떤 분이 10몇 개를 보냈더라고. 똑같은 메일을. 나 너무 놀랐잖아. 그거 그러시면 안 돼. 그거를 만약에 개인한테 문자로 그렇게 했으면 스토킹 그 법의 위반이야. 알았죠? 아무튼 그렇게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IT 강국입니다. 한 번만 눌러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너무 궁금하다. 내 메일이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수신 확인 하지 마세요. 공부해야지 뭐 계속 수신 확인을 해. 하지 마시고 다음날 아침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답안이 안 왔다. 첨삭된 답안이 답장으로 안 왔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저한테 와서 말씀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가 몇 번씩 안내를 하는데 금요일날 시험 보자? 금요일날 시험 보면 아니 첨삭자들도 주말 좀 쉽시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고생하는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말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금요일날 낸 답안지는 늘 월요일 수업 전에 왔어요. 응? 근데 이거를 또 계속 또 이제 막 왜 자기 금요일날 제출된 답안지가 안 왔다고 토요일날 얘기해. 일요일날 얘기해. 그거를 이미 경험을 해서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그죠? 아직 경험이 부족한 거야? 근데 왜 경영학책에 그렇게 써있지? 경험 효과로 인해서 두 번째 치는 시험은 못 볼 리가 없다. 우리를 지금 뭐야? 우리 얘기를 생각 안 한 건가? 그죠? 그러니까는 요거는 더 이상 이제 질문 안 받을게. 이 질문은 더 이상요. 나 지쳤어 나도. 그죠? 이런 거는 좀 어디 메모장 같은 데다가 내가 답변을 다 써놓고 그냥 뭐에 복붙 할까 봐.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주는 것들은 조금 잘 들어주기. 아셨죠? 자, 됐고. 메일 하나에는 하나의 파일만 넣으세요. 메일 하나 보내는데 거기다가 3회차 모의고사, 4회차 모의고사 같이 보냅니다. 큰일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답장 누르게 해가지고 답안지를 첨부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일 옆에 답장 보낸 걸로 처리가 되죠. 그죠? 그러면 그건 다 끝난 답안인 줄 알아, 다들. 근데 그렇게 한 답안에 여러 개 답안 보내버리면 저희가 업무가 꼬이는 거예요. 3회차 답안 보내줬고 했는데 이미 다 답장 보낸 걸로 돼 있는데요? 근데 이분은 계속 자기가 답안을 못 받았대. 그럼 우리가 또 일일이 대조해야 돼. 그러니까는 제발 그런 거 좀 부탁을 좀 드려요. 그렇게 안내를 해도 안 지켜. 그죠? 나도 너무 놀래 가끔. 왜 그럴까? 이러면서 그죠? 다음에 메일 내용에 절대 질문 쓰지 마세요. 거기다가 뭐 가벼운 인사 정도는 좋죠. 채점자들도 얼마나 그런 기운이 나겠어요. 가끔 보니까 따뜻하게 메일 보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뭐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가끔 거기다가 이제 괜히 이제 뭐랄까 넋두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정확하게 못 쓰는 걸까요? 하면서 이렇게 넋두리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거 보면 첨삭자들이 또 그거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 해야 될까 따뜻한 답변을 해줄 때가 있어. 그죠?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심각한 수업 내용 질문 이 학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을 보내면 이게 또다시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첨삭자가 답변해줄 수 없잖아. 쉽게 답변을 못 해주니까 그걸 또 저한테 전달. 그러면 우리 단톡방이나 개인톡으로 저한테 이렇게 오면 여러분 제 단톡 카카오톡을 열어서 보여줄 수가 없는데 정말 많이 와 있어요. 연락이. 진짜로 제가 일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건 강의하는 모습이지만 제가 엔잡러예요. 프로 엔잡러. 그래서 너무 많이 와 있어서 진짜 오죽하면 시간 잡고 날 잡고 한꺼번에 답장해요. 진짜 오죽하면. 그러니까는 그럼 제가 또 바로 못 보죠? 그러면 그분은 또 그 질문을 가지고 한 또 며칠을 또 간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찝찝함이 계속 남으니까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지 마세요. 카페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알아서 강의 거의 다 끝난 시점에 몰아서 싹 다 올려줘. 아셨죠? 지금 아마 답변을 제가 급한 것만 막 답안지 왜 안 오나요? 막 이런 것들만 빨리빨리 확인을 해주는 거지 질문 내용은 아직 제가 본격적으로 답변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알아서 제가 일기 다 끝나고 이제 그 방학텀 있죠? 그때 하루 날 잡아서 답변 쫙 달아줘요. 그러니까 미리 남겨놓으세요. 아셨죠? 그렇게 남겨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다 듣고 나면 해결되는 질문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 왜냐하면 지금은 지역적으로 진도별로 복습을 하니까 딱 요만큼만 막 미친 듯이 파잖아. 그래서 안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조금 다 수업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을 좀 가지라는 의미도 있고 저도 좀 더 수업에 집중하고 싶어서 첨삭하고. 하셨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매해 나오는 질문들은 다 답변해드립니다. 다 설명해주니까 잘 들었다가 참조해 놓으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복습하실 때 카페에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고수가 답변해줄 때도 있고 제가 답변 다 드립니다. 그리고 실강생들은 메리트가 뭐다? 면대면 접촉. 끝나고 물어보세요. 쉬는 시간에 물어보고 끝나고 물어보고 또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궁금한 거 남겨놓고 강의실 떠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듣다가 진짜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 물어보시고 다 이해된 상태에서 나가셔야 돼요. 실강생분들은. 아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질문은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 이거 보내지 마. 여러 번. 진짜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러면 진짜 큰일 나. 진짜로 막 첨삭자들은 하루에 막 몇 개씩 답안지 치여가지고 막 밤새 막 새벽에 하고 막 직장 끝나고 와서 잠도 못 자고 하고 막 이래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딱 보냈는데 이미 이 사람 답안은 누군가가 해서 다 보내놓은 상태이다. 얼마나 허무하고 동기부여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조금 요거는 자제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카페 얘기는 다 했고요. 끝이고 연기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목적으로 했었죠? 연기 때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말씀드렸죠. 이론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었고 일기 때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기 때는 이제부터 뭐 하자? 순 만들기가 좀 돼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게 인사관리에 비해서 경조 같은 경우에는 순 만들기가 빡세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빡세게 요구되지 않고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최근에는 약간 좀 난이도를 그렇게 높이 조정하지 않아서 좀 지엽적인 거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많이 어렵진 않다. 하지만 혹시 난이도를 올릴 경우를 우리가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개인 수준에서 배웠던 이 내용이 저기 뒤에서 조직구조 설계 쪽에서 배웠던 이 내용하고 뭐야 같이 문제가 나왔네? 이런 당혹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인사는 정석으로 순 만들고 꽃다발 만드는 걸 되게 해야지만 되는 거지만 경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 지금 문제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물어봤네? 라고 했을 때 그 짧은 찰나에 뭐 하는 거? 출제 의도 파악하고 답안지 구상해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딱딱딱 짧은 찰나에 다 되려면 기본 내용이 정말 탄탄하게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판서 노트 해준 정도는 전부 다 암기돼 있습니다. 그러셔야 하고요. 그렇죠? 판서 노트 정도는 다 암기돼 있잖아. 그죠? 그렇잖아. 너무 기대에 찬 눈으로 보고 있나? 기대를 전달해야 뭐 한다? 그만큼 하고 자기 충족적 예언이란 결과가 나오죠? 그죠? 다 외우고 있잖아. 그쵸? 이 정도는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동차 합격하셨던 분네 얘기했나? 저희 그 학교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그 분이 로스쿨 그 옆자리에 앉았던 옆에 앉아서 공부했던 친구가 제 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동차로 합격했어요. 1, 2차를. 근데 대단하다고 했잖아. 동차에다 로스쿨 입학까지 한 해에 다 준비해서 한꺼번에 다 됐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경조였는데 하는 말이 솔직히 말하면 판서만 외웠는데 되더래.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깔려야 돼요. 이게 깔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솔직히 되게 많이 판서해줘요. 나도 어깨가 아파. 자, 그래서 너무 많이 판서를 해줘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다? 내가 이해한 문장을 더 붙이는 거예요. 더 붙이고 그다음 두 번째 뭐 하는 거다? 요거예요. 그 짧은 찰나에 이거랑 이거를 같이 왜 물어봤지? 이런 것들을 딱딱 잡아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쟁점 부각시키는 이런 스킬이 훨씬 이제 더 많이 요구될 거예요. 그래서 스킬을 좀 끼를 부리려면 기본 내용 정리는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판서 노트 정도는 다 정독이 돼 있어야 돼요. 아셨죠? 이게 다 된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는 선생님 저 끼가 안 부려져요. 답안 작성 스킬이 이렇게 자꾸 부족해요. 그건 2기 때 답안 양식통에서 다시 또 키워줍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1기 때가 마지막으로 기본기 다지는 시기니까 정말 정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는 뭐가 또 중요하다? 단거나. 이제는 이해하고 할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서브노트에 내가 정말 외울 것들을 단거나 잘 하나로 때려박아서 이제부터 뭐 한다? 이거 미친 듯이 외운다야. 그쵸? 그래서 좀 일찍 끝내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경조는 연기 때 이해 다 하고 1기 때 서브노트 정리하면서 암기 다 어느 정도 해놓고 2기 때는 뭐 하는 거다? 2기 때부터는 답안 작성 연습만 신나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과목이 3기 때 거의 완성된다, 끝낸다라고 한다면 경조는 한 2기 때쯤 끝나는 걸로 조금 땡겨서 목표를 잡자. 그래야지 3기 때 부족한 과목을 메꿀 수 있으니까. 이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단히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할 수 있죠? 앞으로 2주인데 2주 동안 미친 듯이 해주세요. 선택 과목이 제일 양이 많은데 그렇죠? 민소나 경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양이 많은데 제일 뒤에요. 그러니까 이미 에너지 앞에서 다 쓰고 마지막에 와서 너무 힘들 때 양이 제일 많은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 알지만 이거를 다시 2기의 시작이라고 조금 생각을 전환해서 접근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잘 끝내놔야 2기 때 고생을 덜 한다. 이제 전 과목 돌려야 되니까 2기 때는. 하셨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잘해주세요. 하셨죠? 자, 다 얘기했고, 연기일기 다 얘기했고, 됐어요. 저희는 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진도는 이렇게 가고요. 과제 같은 경우에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서브노트에는 그나마 제가 암기하기 쉽게 서술책에 맞춰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개념하고 뭐, 구성요소 쓰는 거다라고 하면 제가 문장 다 딱딱 두 문장씩 서술책에 다 맞춰놨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 목차도 제가 만들어 놓은 기본 목차 다 맞춰놨고, 그래서 진짜로, 진짜 외우면 돼.
그러니까 이해가 돼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는 탁탁탁 읽히면서 키워드 쫙 뽑아가지고 이제 외우기만 하면 될 정도로 거의 밥상 다 차려줬어요, 서브노트는. 그리고 좀 문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거, 교수님이 좀 쓸데없이 써놓는 거 이런 것들 다 걷어내고 제가 거의 손을 많이 댔고요. 원래 교수님 문장에 손을 잘 안 대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빨리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한 친구도 얘기하더라고요. 경조 서브노트 덕을 좀 많이 봤대요. 왜 하니까 되게 빨리 봤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는 이걸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연기 때 봤던 수험서는 어떻게 한다? 지금 끌고 올 게 아닙니다. 연기 때 수험서는 절대 뭐라 했어? 수험용이 아니에요. 연기 수험서는 진짜로 연기 때 썼던 그 수험서는 되게 두껍죠. 700페이지짜리. 그거는 교수님 책들을 다 제 체계에 맞춰서 짜기 깨는 거예요. 제 논리적 흐름에 맞춰서 그 문단 그대로 갖고 와서 다 복붙해 놓은 거야. 왜냐면 여러분이 교수님 책 8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돈도 많이 든다. 8권 살려면. 얘기 다 했죠? 그래서 하나로 합쳐놔서 이거는 뭐다? 진짜로 이해용으로 한번 봐라. 경영학 문장이 자꾸 익숙해지고 해야지만 이게 인사관리 가서도 이상한 문장 안 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해용인 거지 수업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건 교수님 책을 대체하는 용. 그래서 이제 1기에서부터는 이거를 열어볼 일은 어느 경우밖에 없다? 서브노트 봤는데 이해 안 될 때. 그때는 앞뒤 맥락까지 쫙 다 읽어보는 거야, 교수님 책. 그러면 이해되십니다. 아셨죠? 그런 용어로 가는 거고, 결국 이제 1기부터 보는 이 서브노트. 이거를 이제부터 계속 갖고 다니면서 보셔야 되고, 그러려면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 진짜요. 내가 괜히 내 개인 취향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죠? 형광펜도 솔직히,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 형광펜 그렇게 잘 안 쓰거든요? 왜 그렇게 쓰는지 난 잘 모르겠어, 사실. 왜 이렇게 형광펜을 치지? 왜 제목에 형광펜을 치지? 막 이런 느낌이 있어.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이해를 해나갈 때 보통 골격이 다 잡히잖아요. 그럼 이미 목차암기 다 된 거 아닌가? 굳이 왜 형광펜을 한 번 더 하면서 하나. 약간 제 공부 스타일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워낙 형광펜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다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거면 조금 색칠놀이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좀 해놓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내 스타일은 아니야. 아무튼 여러분 좀 깨끗하게 하세요. 특히 막 눈부신 형광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내 개인 취향이라는 게 아니야. 난 파스텔 톤 좋아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식으로 색칠해 놓으면 오래 못 봐요, 책을. 진짜야. 그 반짝 눈 팍 이렇게 오는 형광펜 있잖아. 그죠? 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냐면 진짜 오래 볼 수가 없어. 너무 눈이 피로해가지고 오래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가장 눈에 자극이 안 되는 그런 파스텔톤 같은 거 자꾸 쓰라고 하는 거지. 제일 옅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분명히 지금 여러분이 키워드라고 생각해서 형광펜 써는 거 나중에 공부 더 쌓이면 아니란 걸 알아요.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다시 덧칠해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옅은 색. 제일 덜 자극적인 색으로 초반에 조금 형광펜 칠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지 제 개인적인 컬러 선호도 때문에 여러분한테 눈부신 거 쓰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워크북 나와 있죠? 자, 그럼 책 정리 싹 하고 단거나 싹 하고 마지막에 이 워크북을 시간이 되시면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진짜 개괄적으로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이거 보시면서 고전 이론 얘는 이런 한계가 있어서 신고전 이론으로 가지. 그래서 신고전 이론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한계가 있어서 통합 이론으로 가지. 근데 통합 이론도 이런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된다? 개방적 관점으로 가지. 잡아놓고 고전 이론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있지. 개요는 이렇지. 내용은 이렇지. 그 다음에 평가는 이렇지. 그래서 얘가 이런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인간관계 죄송해요. 이런 게 있어서 일반 관리론이라는 페어 이론으로 가지. 해서 여기는 연기 때만큼 디테일한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뭐야 거의? 목차 쫙 보면서 흐름 잡아보는 거예요. 과학적 관리법에서 왜 페율로 가느냐? 페율에서 왜 관료제론으로 가느냐? 그럼 이 고전 이론에서 왜 신고전 이론으로 가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플로우를 좀 잡아야 돼요. 이런 플로우가 좀 있어야지 암기 부담이 덜합니다. 이게 쫙 잡힌 사람들은 최소한 뭐는 암기하지 않아요? 로마자 목차는 암기 안 해요. 아라비아 목차 정도는 암기 안 해요. 그럼 나중에 가면 여러분의 암기 대상은 결국 뭐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진짜 키워드밖에 안 남아요. 목차가 이미 다 머릿속에 숙지돼 있기 때문에. 그치?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야 경조가 암기 부담이 주는 겁니다. 오케이? 양이 많다는 거에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경조 고득점자들은 경조가 양이 많다는 걸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게 되게 신기하죠. 잘 모르겠대. 양이 많은 거. 그러니까 붙어서 뭐 부리는 허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부를 했을 때 결국은 진짜 마지막에 형광펜을 저도 쳐요. 저는 시험 보기 마지막 회독 때 형광펜을 처음 썼거든요. 진짜 쨍한 거.
주황색깔. 아직도 생각나. 그 뭐냐면 쭉 그냥 눈으로 쫙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눈으로 이 텍스트를 보는 것보다 진짜 머리에 연상되는 게 더 빨라요. 암기가 거의 다 끝난 상태이면. 막 가다가 와 진짜 죽어도 이 단어는 되게 입에 안 붙네 하는 게 있어. 그런 것들만 그 쨍한 주황색으로 마지막 회독 때 체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다시 쫙 복귀하다가 맞아 얘 죽어도 안 헤어졌지 하면서 걔만 조금 더 이제 더 눈으로 찍고 이렇게 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플로우를 좀 잡아놓으면 암기량이 그렇게 주는구나라고 하는 걸 저도 경험한 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웬만하면 이 플로우 이거 다음에 이 얘기 나오지 이거 다음에 이 얘기 나오지 이런 식으로 플로우는 좀 잡아넣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진짜로 안 헤어지는 그런 키워드들 중심으로밖에 암기할 거리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좀 그렇게 좀 하도록 하시고 그런 용어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빡세게 정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셨죠? 막 내용까지 다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 판서노트로 이미 다 정리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선생님 저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 있죠? 라고 한다면 이미 판서노트 다 올라가 있죠. 판서노트 파일 해가지고 뭐 하면 돼? 여기서 현관만 치면 되잖아. 과학적 관리법. 그래서 얘가 이 한계점 때문에 일반 관리론? 이런 식으로라도 플로우 잡고 늘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늘 보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막 책 정리를 다 해. 응? 늘 복습할 때 어떤 순서대로 해요? 우리 복습 순서? 첫 번째 뭐 하라 그래? 판서한 내용 복기한다. 판서 복기를 쫙 하면서 수업 시간 했던 거 쫙 다 복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 책 정리해라. 그죠? 판서 노트 복귀하면서 사실 이해하는 거예요. 하고 쫙 책 정리를 해라. 그럼 이제부터 내가 이해했던 것들이 경영학적 문장 아니면 단어로 정제돼서 나오지. 그치? 그럼 이 책 정리를 하는데 책 정리를 한다는 건 책을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합니까? 밑줄 작업이 들어가요. 근데 이미 수업 시간에 밑줄을 많이 쳐뒀어. 그러면 자 수업 시간에 밑줄 친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읽으면서 나는 더 필요한 밑줄이 있나?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1회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다시 또 2회독을 하는데 이때는 본인이 이 해당 문단이 떠오르려면 어떤 단어가 필요하냐? 키워드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키워드 뽑는 게 정확할까요? 부정확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처음 밑줄 칠 때 연필로 치고 두 번째 밑줄 칠 때는 진짜 얇은 색펜 쓰라고 하는 거야. 진짜 볼펜 문방구 가면 희한하게 고시촌 문방구는 볼펜이 정말 많죠. 이유가 있어. 가면 뭐가 있냐면 저는 0.38로 보통 처음 치거든요. 0.38mm가 있어. 진짜 얇아요. 그런 애들은 파란색으로 쳐도 나중에 그렇게 막 내 눈에 거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다시 보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암기 확인하는 거야. 암기 확인. 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책 정리 딱 한 다음에 공부 끝! 이래. 정리는 정리고 암기는 암기예요. 정리를 하고 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반복 해독이에요. 아니 반복 해독도 안 하고 선생님 저 답안지가 정확하게 안 써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약간 지금 그쵸? 문제 진단을 굉장히 많이 잘못한 거야. 그렇죠? 내가 진짜 열심히 외웠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지. 왜 암기가 잘 안 될까? 근데 내가 반복 해독을 한 적도 없으면서 답안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우문이야 우문. 현답을 해줄 수 없어. 그렇죠?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쫙 다 반복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셔야지. 하나 더 반복적으로 읽어보고 뭐 하고 암기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답안지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쥐었다시 쓰는 거 아무 효과 없어요. 아셨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요거를 잘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워크북 얘기했고 그 다음 저희가 해당 진도 범위 안에서 복습형 모의고사 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기출문제 50점짜리 중에 좀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제가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문제 이렇게 미리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각 문제마다 이상적인 모범 답안 만들어 놓고 외워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 이 모의고사 잘 보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가 또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뭐라 했어? 모의고사 준비를 별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의고사 준비를 별도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시험 다 봤죠? 그럼 또 그날 수업 복습할 거 아니야? 그럼 그날 수업 복습하기 전에 누적형 복습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전날 범위 안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들 목차 잡기 연습해 보세요. 목차를 쫙 잡아. 뭐라 했어? 50점짜리 문제는 10분 안으로. 그러면 요즘에 목차 잡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문제 요구사항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요구한 게 뭐 하는 거야? 거의 그대로 로마 자목차로 오죠? 그럼 로마 자목차 잡고, 목차 잡았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뭐 어디까지 가야 돼? 과학적 관리법이다. 라고 한다면, 개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써야지. 내용 잡아놓고, 여기는, 첫 번째 내용 뭐. 여기서 뭐 꼭 들어가야 되고, 시간, 동작 연구, 이 정도는 딱 써놔야지, 옆에.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키워드하고 목차, 서술 체계, 이런 것까지 다 잡아서 10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을 누적형 복습용으로 차라리 하세요. 누적형 복습은 페이지를 누적해서 계속 읽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응? 앞에 것을 뭐 하는 거야? 뒤에 거하고 연결시킬 줄 아는 게 누적형 공부인데 아직 그거 할 수준이 안 될 수 있어요. 누적형 복습은 사실 초반에 좀 실력이 안 된 상태에서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전날 거 배운 거 한 번 더 보고 오늘 거 복습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하는 것도 저는 권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모의고사 준비를 막 너무 빡세게 오지 마세요. 모의고사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를 봐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첫 번째 모의고사 거의 다 봤다. 빠진 사람 없었어요. 몰라. 그런 애들만 나한테 찾아오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두 번째, 이 사람들 중에서 모의고사를 준비해서 본 사람들 없습니다. 늘 실전처럼 봤습니다.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어쨌든 처음 보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자꾸 익숙해지기 위해서 훈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잘 봐서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매번 최고 답안을 하는데 정작 합격을 못해요. 그거만큼 여러분 충격적인 거 없어. 수험생들도 다 알아. 나중 가면 저게 누구 답안이다. 저 사람이 최고 답안 한 사람이다. 다 알아. 서로. 그러니까는 진짜 그래요. 뭐 합격하는 친구들 뭐 만나보면 다 알아. 뭐 노동법 때 되게 점수 매번 잘 나오셨잖아요. 다 알아.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면 이렇게 책상 이렇게 봤는데 점수 원점수 써있는 답안지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글씨체 이거 최고 답안 글씨체랑 똑같아서 알았어요. 이런 식이야. 근데 봐봐. 소문은 소문대로 다 났어. 최고 답안 하는 사람이라고 1등 하는 사람이라고 경조서. 근데 정작 합격자 명단에 없어. 그것도 여러분 엄청 하디슈입니다. 진짜 쪽팔려.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최고 답안 하는 건. 합격이 중요한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그걸 좀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관리에 비해서 경조 수업은 제가 무섭게 안 해요. 안 믿기죠? 벌써? 처음부터 되게 무섭게 해놓고 지금. 그치? 안 믿기는 거 아는데, 그렇게 무섭게 하진 않아요. 무섭게 하진 않고, 그냥, 제가 경조하면서 그러니까 인사하고 좀 달라요. 인사는, 특히나 1기, 2번 1기를 되게 무섭게 확 잡았는데, 왜 잡았냐면, 그렇게 1기는, 그러니까 인사관리는 기본 강의 때 무섭게 안 잡으면, 정말 자기 마음대로 폭주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바스도 알겠고, MBO도 알겠고, 다 알겠거든. 그니까는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막 폭주해서 막 때려 박는 거야, 다. 그리고서 자기 만족도 되게 높아. 나는 바스, 베스, 보스까지 다 썼는데 넌 안 썼어? 뭐 이러면서. 그죠? 그거 절대 쓰면 안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폭주를 하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막 진짜 가버려요. 나중에 2, 3기 때 가서는 제가 어떻게 잡아줄 수 없어요. 아니 3기 때 가가지고 제가 학생한테 지금 완전 미쳤는데요? 뭐 이러면서 3기 때 3기 때 가가지고 지금 이거 안 돼요. 뭐 이게 상담으로 해결된 거 아닌데 그냥 이대로 가세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폭주하지 못하게 많이 진짜 엄하게 막 이렇게 잡는 거고 왜 경영학적으로 이게 맞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잡는 거고 2, 3기 때는 아예 그냥 무섭게 안 해요. 아예 안 해. 무섭게 안 해. 저 사람은 대체 인격이 몇 개인가 막 이런 느낌이 들지도 몰라. 과연 저 1기 때 봤던 그 선생님이 맞나? 막 이러는데 근데 경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폭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특정 학자가 얘기한 대로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걷다 대고 내가 폭주를 해버리면 본인이 알아요. 내가 틀렸구나. 그죠? 그래서 내가 무섭게 잡을 필요가 없어. 본인이 잘 알아. 근데 인사관리는 본인이 잘 몰라요. 본인이 틀렸다는 걸. 그래가지고 조금 경조는 무섭게 안 하니까 편안하게 하면 되고 대신 여러분도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그쵸? 전 지겨워요. 저는 십몇 년 동안 이걸 보고 있어요. 경조를.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도 매번 아침마다 다시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보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해야지 하고 싶지.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저는 붙었는데 제가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막 이러면, 얼마나, 그쵸? 좀 그렇잖아요.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앞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러니까 무섭게 안 한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조금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되, 대신, 어떻게? 날카롭고, 정확하게 답안을 써야 된다. 알았죠?
그쵸?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겉으로 되게 이렇게 외유 내강이지 그게. 그쵸? 겉으로는 부드럽고 이러지만 정말 그 안에는 냉철함과 이런 게 있는 거. 그쵸? 나는 이미 실패야. 겉이 그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조금 여러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편안하게 하되 대신 날카롭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았죠?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최소한 판서 노트는 외워야지. 그래서 이동 시간에 계속 봐. 이거 가지고 중얼중얼 얘기하고 하는 것도 이거 하면 거의 진짜 다 끝나요. 그러니까는 이거 들고 다니면서 계속 외우고 얘기하고 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셨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는 회차가 많이 적다. 연기 때는 14회였지만 1기 때는 10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일일이 막 진짜 저희가 막 조직의 유형 구분까지 막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필요한 거 위주로 해서 보고 책을 조금 전부 다 정리하기보단 필요한 거 위주로 볼 거다. 그러면 선생님이 책 정리 안 해준 부분은 나도 안 봐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제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질문하지 마. 선생님이 넘어간 건 안 봐도 되나요? 그거 뭐라고 내가 대답해줘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는 제가 안 봤다 하더라도 본인이 뭐 해야 된다? 밑줄 작업 이런 거 다 해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너뛰고 본다, 뭘 안 본다 하는 거는 언제 하는 거다? 시험이 있는 전날에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에 노동법, 인사관리 다 치고 저녁 먹고 독서실에 앉으면 딱 6시, 7시 된다고 했죠. 6시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7시, 8시 된다. 그럼 그때 이제 뭐 해야 돼? 행생 보고 그다음 경조 봐야 되잖아요. 시간 안에 다 못 봐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중요한 거 위주로 막 경조를 1회독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빠짐없이 다 밑줄 치고 정리하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 내가 다 정리하자. 그리고 전체 목차 정도는 다 암기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조금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셨죠? 그러니까는 뭘 지금부터 빼지 마세요. 지금부터 빼면 시험 전날에는 거의 뭐 들고 가는 게 없어요. 시험장에. 너무 슬프죠? 그죠?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다 보세요. 하셨죠? 갈까요? 자, 이제 가볼 건데, 봅시다. 저도 책이 있어서, 이게 뭐, 좀 더 빼려고 했는데, 좀 더 뺄까 하다가, 그럼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그래도 다 커버할 수 있게 좀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이거 중심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랑 이제 연습 문제집 두 권으로 이제 저희가 교재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막판에 가서 여러분이 한 번 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나는 연습 문제집 볼까? 이게 서브노트 볼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시험 전날까지는 두 개 다 보는 거예요. 알았죠? 어떻게 보는 걸 알았어? 2기 때 가서 예습할 땐 요걸로 예습할 땐 이걸로 전부 다 보고 2기 복습할 때는 연습 문제집에서 쟁점별로만 복습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 그래서 두 개를 다 돌리는 거예요. 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선택하면 분명히 그분은 리스크 부담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좀 그렇게 가는 걸로 늘 생각을 해두고 계십시오. 그래서 3기 때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3기 때는 그래도 나는 아직 3기 때면 전체를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3기 때도 뭐야? 이거야. 서브노트로 전체를 보고 모의고사 치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 해설 답안 한번 복습하고 그 주에 또다시 이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반복 해동이 지금 많이 되는 구조예요. 그렇게 한 뒤에 와 나 진짜 첫날에 시험 치고 왔는데 너무 힘들다. 노동법 모임 진짜 인사관리 너무 짐 빠진다. 두 개 다 치고 왔더니 시간도 없네. 행쟁 봤더니 막 밤 12시야. 그죠? 잠은 또 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하루 밤 샌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이 죽진 않아요. 근데 다들 이제 하면은 무조건 자야 된다 생각하더라고, 시험 전날에는. 뭐 개인차 있지만, 그죠? 근데 조금 덜 잔다고 해서 하루 정도 덜 잔다고 해서 죽지 않아. 그죠? 아무튼 그럼 이제 나한테 한 2-3시간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선 쟁점별로 1회독을 빨리 해야겠죠? 그럼 그때 연습 제주를 한번 싹 돌리고 시간이 남으면 뭐 하는 거야, 이제. 이걸로 목차라도 전체 커버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두 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또 질문이 폭발할 거야. 선생님, 이거랑 연습 문제집 2기 교재예요? 그 두 개 중에 뭘 봐야 될까요? 또 이거 나한테 분명히 선택해달라고 하는데 둘 다 봐야 돼요. 그렇죠? 뭘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셨죠? 하시고 차라리 열심히 필기하고 뭐하고 낙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자료 출력해가지고 판서노트 자료 출력해서 여기다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한 다음에 정제된 거는 다 이제 뭐해? 여기다 깨끗하게 담아. 그래야 돼요. 진짜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막 답안 상담 해보면 답안지가 엄청 막 난리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진짜 아니 이거 키워드가 아예 안 들어가네요. 그냥 문장 자체가 다 틀렸는데요. 이런 답안들은 보면은 책 한 번 봅시다 했을 때 와 책 장난 아니야. 막 너무 화려해서 볼 수가 없어. 그지? 막 형광펜 막 여기저기 닫혀 있고 와 막 다 엄청 좀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반복 해독을 못 하니까 답안이 떨어지지 정확도가.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가 다 이유가 있어요.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조금 잔소리 같겠지만 이런 잔소리조차 뭐합니까? 듣지 않는 사람이 3분의 1이다. 그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제일 많이 나중에 가서 힘든 경우들이 발생해서 저한테 제일 많이 찾아와요. 그러니까는 좀 미리 좀 예방을 하세요. 잘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잘 안 와요. 왜냐면 딱히 문제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그냥 자신과의 싸움이지, 그냥 계속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근데 뭔가 하다가, 왜 안 외워지지? 왜 답안지가 안 써지지? 막 이런 문제들이 딱히 안 생기는 이유가 처음부터 시키는 대로 잘해서 그래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 책 정리를 막 진짜 그렇게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종강했죠. 그럼 그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딱 면담했는데 책 정리 다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반복하시려고 해?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책 정리해야 돼, 처음부터. 그러면 일기를 통해서 이미 다 털고 갔어야 됐는데 다시 그 사람 혼자 일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2기는 언제 나가? 3기는 언제 나가? 그렇게 점점 뒤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출발을 할 때부터 뭐가 없어야 돼. 잘못된 게. 알았죠? 그러니까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잔소리하고 이제 경조는 잔소리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몰아서 잔소리했습니다. 제발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막 하라는 대로만 하면 문제는 없다. 아셨죠? 근데 꼭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갑시다. 저랑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할 테니까 자 가볼 건데요. 자 경영조직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경영조직론은 뭐를 공부하는 겁니까?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조직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을 뭐 하는 거다? 이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한다 그랬죠? 이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 자체를 일일이 다 기술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현상이 이 조직 안에서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럼 예측을 했더니 부정적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제이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바꾸는 거야. 됐죠? 이 조직의 의도대로 바꾸는 걸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각각의 이론들을 이렇게 기술하는 이론, 설명, 예측, 통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이론들을 이제부터 학습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자 갑시다. 이렇게 이 이론들은 여러 가지 범주로 저희가 나눠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갑시다, 그럼. 자, 그럼 이 조직 이론들. 자, 조직 이론에 대한 개념적인 이렇게 다 봤고요. 이 조직 이론들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분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구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그냥 조직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기술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조직 안에서. 그렇죠? 그런 연구들을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한다? 얘네들을 기술 모형 또는 기술적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 이론, 객관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이론 자체의 목적이 뭐냐면 조직한테 이렇게 해라. 이상적인 방법은 이거다.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 이론들을 저희는 뭐라고 한다? 규범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의사결정 모형들이 있었죠. 자, 어떤 애가 있었어요? 제한적 합리성 모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술적 이론이에요. 실제 의사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하더라. 그렇죠? 하지만 합리성 모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규범적 이론이었죠. 의사결정자는 의사결정 내릴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모형으로 이 양자가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조직 이론들은 그 분석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뭘로 나뉩니까? 미시적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과 미시적 이론, 그다음 두 번째 거시적 이론이라는 걸로 나뉩니다. 자, 미시적 이론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를 세부적으로 본다? 디테일하게 본다? 그럼 대체 뭘 본다는 거냐? 자, 얘는요, 조직을 이루고 있는 한 명 한 명 조직 구성원들의 뭐를 보는 거예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보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됐죠? 연결의 문제니까 상호작용은.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직 행동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이 행동을 왜 하고 이 행동을 하면 조직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본 뒤 바람직한 행위로 바꾸려는 연구예요. 자, 두 번째, 거시조직 이론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뭐가 됩니까? 요렇게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하나하나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조직 자체를 그냥 하나의 살아있는 뭘로 본다? 유기체, 생명체로 보는 거지. 그럼 이렇게 살아있는 유기체, 유기체가 자신이 직면한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느냐, 어떻게 이 목적을 달성해 나가느냐, 목적 달성을 해나가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시적 접근이다, 크게 본다, 뭘 크게 봐? 조직 자체를 그냥 하나의 생물체로 본다. 이런 말이죠. 하지만 얘는 조직 자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를 보는 거고.
됐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OB가 아니라 거시 조직 이론이라는 걸로 거시 조직 이론이라는 챕터로 보게 되는 거고 경영 조직론은 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노동법 1, 2처럼 이제 여러분이 두 과목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가 있느냐? 이 조직 이론 자체를 자, 시간적 순서 발전 순서에 따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고전 이론, 신고전 이론, 그리고 통합 이론, 현대적 조직 이론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조금 제대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고전 이론입니다. 이 고전 이론은 그 시간대 순서를 보면 1930년 이후에 나왔던 이론들. 됐어요? 산업혁명 직후에 나왔던 이론들을 보통 고전 이론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전 이론들의 연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효율, 능률, 합리성 증진. 됐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효율과 능률과 합리성의 증진을 주장을 하는데 첫 번째 누가 나온다? 과학적 관리법이다라고 하는 테일러의 주장이 그 시초가 됩니다. 됐죠? 과학적 관리법이다라고 해서 누가 나와? 자, 테일러가 나오죠? 테일러. 자, 테일러는 뭐라고 하느냐? 그 주장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론 정리하는 방법 알고 있죠? 우리 수업의 기본 목차는 뭐라 했어요? 이론의 기본 목차? 개요, 내용, 평가, 시사점. 됐죠? 이대로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다 만들어 놨었고, 그래서 수험가에서 다 이렇게 쓰더라고, 그냥. 됐죠? 안 믿기지? 그죠? 다 그래. 어떤 선생님이나 다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지. 그죠? 그래서, 그러는데, 저는 경조는 정말 A부터 Z까지 다 제가 만든 거여가지고, 자, 개요. 개요에서 뭐뭐 쓰지? 대두배경을 쓰든가, 가정을 쓰고, 두 번째 문장은 핵심 주장. 구구절절 쓸 필요 없어요. 시간도 없고 분량도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죠? 이론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뭐야? 이 학자 또는 이론에 따라 세부 내용은 이제 여기서 다 달라지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 뭐가 됩니까? 평가죠. 평가다라고 해서 이 이론에 뭐가 있어? 공헌점이 있고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 이론의 시사점. 그래서 관리자가 이거 배우고 어쩌라는 거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건 경영학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경영조직 이론은 여기 미시적 접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 구성원의 행동을 연구하죠. 근데 이 행동은 이따가 볼 거지만 심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 내용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도 심리학 답안지처럼 써지는 경우가 많지만 경영학 답안지는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 그랬어. 더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써주셔야 돼. 그래서 아 그래 인간이 불공정성을 지각하면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경영자인 내가 어쩌라고. 이 부분을 챙기셔야 돼. 옛날에는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했니? 이해했으면 자 그래서 네가 깨달은 게 뭐야? 이 측면에서 한번 얘기해봐. 너 이해 정확하게 했니? 아 그럼 예시 들어봐. 너 이해 정확하게 했니? 그럼 이 사례 풀어볼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만 좀 쓸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점 요구사항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웬만하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조는 뭐 할 게 없다? 여러분이 글짓기 할 게 없다 그랬죠. 글짓기 할 게 없어. 특히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팩트야. 여기 틀리면 그냥 뭐야? 끝이야. 여지가 없어 그냥. 잘못 써버렸다 끝 그냥. 했죠? 그래서 여기는 있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응시생 모두의 답안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만 무슨 차이야? 좀 더 애가 설명을 하냐 못하느냐.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야. 그냥 앵무새냐 아니냐의 차이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점 차이 벌리려면 뭐까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결국은 답안지를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차별화는 여기라는 거예요. 이론의 내용을 차별화시키시면 이론을 여러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이미 연구가 다 끝나고 발표가 다 끝난 주장 내용들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꾸시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차별화시켜야 된다? 여기 차별화시키려면 대부분 다 무슨 지식이 필요하다? 인사 지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됐죠? 요렇게 조금 그래서 경조 공부할 때 인사 공부도 같이 될 수 있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다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론 공부하실 때 이론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까지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경조는요. 특히 조직행동론 쪽 있죠. 암기로 다 돼요. 솔직히 말하면 외우면 어떻게든 돼. 오비는.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점수 나오는데 한계가 있어요. 점수 나오는데 한계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중 가면 암기량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경조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해. 경조가 양이 많다고.
근데 이해가 돼 있는 사람들은 경조가 양이 많다는 얘기를 그렇게 공감 못 한다니까요. 경조가 생각보다 저는 많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이론을 볼 때도 이해가 베이스가 돼야지 외우기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진짜로. 그래서 뭐 이번에 누가 그 공부방법론에 합격자 올려줬더라고. 경조 67점 받은 애. 그쵸? 누구지 했는데, 아무튼, 그 친구도 제가 이렇게 쓴 거 얼추 보니까 이해 베이스로 공부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진짜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예전에 그 직장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 기업에서 이제 뭐 인사팀 분들을 막 이제 몇 달 동안 공부시키고 할 때 그 직장인 분이셨는데 그분이 경조를 74점 받으셨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분이 처음에 동차로 2차 응시했을 때는 급하니까 막 그냥 외웠어요. 연습문제집 같은 거 그냥 막 외우고 가고 이랬는데 점수가 그래도 나쁘진 않았지만 유예로 준비할 때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셔서 이제는 좀 이해 베이스로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뭔 말인지 몰랐다가 자기가 점수 받고 나니까 아 선생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 베이스로 최대한 가야 돼 경조는. 알았죠?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 암기는 막판에라도 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판서노트만 달달 외워서도 앵무새처럼 왁구 맞춰서 쓰는 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근데 티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 이 사람은 모르는구나. 이게.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이제 이해 베이스로 좀 합시다. 아셨죠? 조금 기억 안 나고 해도 상관없어. 경조는 연기 뗐잖아요. 이런 말 잘 안 해. 그래서 다 해줘 그냥.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연기 때 잘 했던 게 기억이 안 나. 어떡하지? 막 고개 못 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인사 때 너무 많이 숙였잖아. 그죠? 인사 때 나는 경조를 나 연기를 들었는데 연기로 다시 가라니요. 이미 듣고 왔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고개 숙일 일 없으니까 조금 편안하게 대신 뭐 한다? 이해. 하셨죠? 이해가 안 되면 좀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럼 갑니다. 과학적 관리법. 얘도 어떻게? 대두 배경이나 가정에 있으면 써주고 그 다음 핵심 주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가보면 얘 대두 배경은 하나였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대두 배경. 뭐였었어요? 산업혁명. 그것도 1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는 건 증기 발견이잖아요. 1차 산업혁명 직후로 해가지고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이게 산업혁명이에요.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산업구조가 바뀌는 경우예요. 지금은 4차까지 왔잖아. 그죠? 자, 그럼 이 이전에는 전부 다 뭐 했다? 손으로 만들었다. 가내수공업이다라고 하고 하는 게 지배적이다 보니까 많이 물건을 못 만들어요. 생산량이 많지 않으니까 규모 자체가 어떻다? 작아요. 규모는 뭔데요? 구성원의 숫자요. 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 사장님 1명 있고 3명 있는 경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증기가 개발되면서 어떻게 됐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제부터 대량으로 뭐 한다? 대량 생산. 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전을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생산량이 많아졌네? 그러면 조직의 규모가 커지네? 규모가 커졌다는 건 종업원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 그러면 이제 사장님 1명 있고 이 안에 몇 명 있는 경우다? 3,000명이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양자를 놓고서 가내수공업 시절에는 어떻게 사람 관리를 했다? 계속 사장님, 즉 관리자와 구성원의 면대면 접촉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지휘명령을 해버립니다. 이걸 비공식적 관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3,000명이 된 상황에서는 그때부터 관리자와 종업원이 면대면 접촉도 어렵고, 그죠? 비공식적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말이 바뀌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가 발생했다? 이전에 사용하던 비공식적 관리를 사용하니까 문제가 무지하게 많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오늘만 연장근로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연장근로 해. 오늘 연장근로 하면 수당 더 준다고 했는데 까먹고 안 줘. 정신 없겠지. 3,000명한테 그렇게 그냥 막 공수표 날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파업, 태업이라는 게 무지하게 많이 생겼다. 이거 전부 다 뭐라고 봤어? 테일러는? 야, 이거 비효율 아니냐? 하나라도 더 만들 시간에. 이거 비효율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얘 대두 배경, 그럼 이거 다 쓸 수 없으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산업혁명 직후에 뭐 표류 경영. 또 원칙 없는 관리. 그렇죠? 주먹 경영식 뭐 관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주먹 구구식 관리.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뭐가 야기됐다? 비효율이 야기됐다. 비효율 야기. 파업과 태업이 미친 듯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해? 야, 이거는 전부 다 뭐 때문이다? 이렇게 기준 없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니까 관리의 기준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관리의 기준은 뭐? 과업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업 중심적 관리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죠. 핵심 주장 끝. 됐죠? 그러면 과업 중심적 관리다라고 하는 건 대체 뭘 말하는 거야? 라고 해서 내용 나오죠? 자, 첫 번째 과업 중심이라고 하면 과업이 사람 관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준 설정 얘기부터 먼저 와야지. 그래서 표준화부터 얘기하는 거잖아.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표준화가 돼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화가 뭔데? 내가 보니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분업의 원리 진짜 효율성 짱인 것 같아. 분업의 원리에 의해서 작업장을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된다? 단순 반복적인 작업 행동이 나와.
단순 반복적인 작업 행동이 나오면 뭐가 가능하다? 시간 및 동작 연구가 가능해져. 그럼 이제 각각의 과업 수행 행동을 시간 및 동작 연구다라고 하는 걸, 동작 연구다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하죠? 그래서 뭘 밝혀낸다 그랬어요?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이상적 작업 행동은 요거야. 이게 뭐야? 표준 작업 행동 또는 표준 작업 수행 방식. 어떤 도구를 써야 된다. 이 도구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야 된다. 어떤 육체적 활동이 요구된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을 일일이 다 찾아내고 이렇게 작업을 수행하면 평균 인이면 이 정도 작업 시간이 드는 거야. 표준 작업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도출을 하죠. 그 다음 뭐합니까? 이거를 작업장 안에서 뭐해? 유지시켜. 이걸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근로자들, 종업원들이 이대로 해야 되고 그죠? 이 시간 안에 업무가 다 끝나도록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통제적 관리가 중요하게 여겨져요.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거 유지해야겠네? 야, 이대로 작업해. 이 시간 안에 끝내. 지금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다고 하면 사람이 말을 듣는다? 이건 고전이론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뭘로 봐요? X적 관점. 그죠? 절대 스스로 일 안 한다. 게으르다. 창의성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이렇게 하라고 해서 스스로 한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돈으로 꼬셔야 된다. 그래서 뭐가 들어온다? 차별, 성과급제 들어오죠. 자, 차별, 성과급제. 이거 무슨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 야, 이 방식으로 이 시간 동안 일을 하면 뭐가 나와요? 표준 과업량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야,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만들더라. 그렇죠? 그럼 이게 나오면 뭐 하는 거야? 이걸 기준으로 하여 이걸 초과 달성하면 높은 임률, 달성하지 못하면 낮은 임률이라고 하여 뭐 하는 거다? 임률을 2개 운영해. 복률 성과급제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복률 성과급제. 다 배워갔잖아. 그쵸? 이걸 운영하는 거다. 그럼 얘는 대체 뭐야? 이거 지금 뭐 한 거야? 기술 설명 예측 통제 중에 이게 뭐 한 거야? 기술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설명해야지. 왜 복률 성과급제로 한다? 설명해야지. 인간을 뭘로 봐? 경제적 동물로 보고 뭐를 이용한 거다? 경제적 보상을 이용한 동기부여 원리를 이용한 거다. 설명이잖아.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이런 문장들이 답안지에 필요한 거지.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뭐 이상한 거 막 써도 필요 없어.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가볼까? 세 번째. 자, 표준화, 차별성과급. 그러면 지금 뭐 했습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확보하고 개발하고 관리 감독할 때도 그 기준이 뭐가 된다? 과업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부터 사람을 선발하는데 나 과학적 선발할 거야. 그리고 과학적으로 훈련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과업이다라는 말로 점점점 후대로 올수록 바뀌었다 이런 말. 자,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어떤 사람 뽑았다? 말 잘 듣고 착한 애. 그죠? 근데 이제는 뭐야? 뭐가 있어? 선발 기준이 있다니까? 뭐예요? 야, 요구되는 행동. 그러면 뭐를 찾을 수 있어? 이 행동을 잘할 수 있는, 이 행동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이 나와. 그래서 이제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 자질을 갖고 있어서 이 작업을 가장 잘할 애를 뽑아야겠다. 그죠? 이렇게 긴 문장 뭐라고 얘기하면 다 끝난다 그랬지? 요구되는 과업 수행에 뭐 요구되는 자격을 기준으로 선발하지. 그래서 이거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한다? 과업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라고 얘기하죠. 매우 중요한 단어라 했잖아. 경영학에서는. 오죽하면 fit이라는 영문을 교수님 책에서 절대 삭제를 안 하지. 계속 영문 표시해주잖아. 영문 표시는 여러분 두 가지 이유로 많이 써요. 교수님 책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한글 용어 통일이 안 돼 있을 때. 그때는 무조건 옆에 써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키워드일 때. 아주 중요한 단어일 때요. 이게 원서상 경영학적으로 그 원서에 나와 있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한글로 다 전달할 수 없을 때가 있어. 그럴 때 영문 표시 무조건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지 않았어? 아니 이 단어는 왜 이렇게 영문 표시를 매번 해줘 말면서 이상하지 않았어요? 난 약간 나 아무것도 모를 때 경영학 찌질이었을 때 그때 보면서 아이씨 나 무시하나 이래도 이 시험을 보려면 토익을 700점을 넘어야 되는데 내가 fit을 모를까 봐 막 그런 생각했는데 다 이런 이유 그렇죠? 이 한 단어면 다 끝나. 과업 수행에 요구되는 사람을 뽑았다는 뜻이거든.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럼 훈련은요? 훈련을 할 때 잠재 능력 적성 개발? 그딴 거 꿈도 못 꾸지. 무조건 뭐가 중요해요? 과업 수행에 요구되는 뭐 한다? 이 자격을 개발시킵니다. 오로지 뭐 해당 과업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해당 과업 수행을
위해 뭐한다?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을 향상시킨다. 지금 당장 이 과업 수행만 할 수 있도록 딱딱 가르치고 바로 투입. 이거라고. 됐죠? 그래서 이제부터 선발, 개발의 기준이 과업이 된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가보면 사람을 관리, 감독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걸 저희가 뭐라고 하죠? 기능식 직장 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기능식 직장 제도의 포인트는 뭡니까? 결정과 실행, 즉 책임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교수님 책에 책임 이렇게만 써 있는 건 얘가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의사결정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책임을 내리는 부분과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부분과 이 결정사항을 단순히 실행하는 부분을 뭐한다? 완전히 분리해버린다.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는 분업을 했죠? 그러면 조직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업무를 다 나눠 맡은 거야. 그렇죠? 업무를 다 나눠 맡고 그 다음 뭐까지 한다? 야, 여기서 위에서 결정할게. 너네는 실행해. 라고 해서 이제부터 위아래까지 분업한 거야. 응?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동법, 행정, 인사, 선택 과목이 있으면 이 과목들 간에 이거 업무의 내용이 다른 거죠. 위아래가 있어요? 없어요. 그치? 그래서 업무를 나눠 맡고 분업했어? 그 다음 뭐까지? 이렇게 수직적으로 분업까지 하는 거야. 응? 수직적 분화라는 말이 더 맞겠지. 조직구조 공부할 거니까. 자, 이렇게 나눴어. 그 다음 뭐 한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전반적으로 한 사람이 내릴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어떻게 하는 거야? 각 기능활동별 전문가가 내리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분리하고 결정은 오로지 누가? 일반관리자가 아니라 전문관리자. 각 기능활동별 전문가가 의사결정 내리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 결정실행, 위계구조 몇 개? 2개 이상. 그래서 이로 인해 결과가 나온 게 바로 복수에 뭐가 된다? 위계구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잖아. 다 했잖아. 됐죠? 뭐 인사 때 다 했잖아. 끝! 그러면 오케이. 너 평가. 가장 큰 공헌점. 가장 큰 공헌점이 뭐예요, 여러분? 얘는? 진짜로. 뭐야? 효율과 능률이 올라갔죠? 효율, 능률이다 라고 하는 게 올라갔어. 왜? 최적의 작업 수행 방식으로 무조건 일을 하는데 애들이 뻘짓을 1도 안 해. 그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사람 관리를 하는데 뭐를 기준으로 했다? 과업. 이게 바로 뭐가 돼? 직무중심? 인사관리에 뭐가 돼? 토대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능력주의 인사관리 우리 봤던 거 기억나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과업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사람 관리라니까. 자,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 가볼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얘는 일단 첫 번째. 자, 첫 번째로 얘는 뭐다? 공장 내부 합리화에 그쳤다. 생산 라인 하나만 이렇게 합리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전체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쵸? 자, 그다음 두 번째 또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얘. 자, 얘 일방적 관리하죠. 일방적 관리. 야, 결정은 다 내릴게. 내가 내려. 내가 내린 대로 너는 그냥 하면 돼. 야, 네 스스로 생각하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거거든요. 그죠? 일방적 관리를 하게 돼. 일방적 관리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로 인해서 자, 이렇게 하면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간성. 인간성이 뭐야? 인성 아니라 그랬죠? 뭐가 발휘가 안 돼. 이게 심리나 아니면 관계. 그치? 아니면 또 뭐? 상위 욕구. 이런 것들에 뭐합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로 인해서 심리적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해서 인간 소외다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 있지. 됐죠? 그렇구나. 자, 그러면 더 볼까? 하나 더 해볼까? 공헌점으로? 그렇구나. 여기까지 연기 때 다 한 거잖아. 그쵸? 조금 더 나가면 얘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테일러가 나오면서 이 합리적 경영관리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테일러가 저렇게 분업하고 표준화하고 다 했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간트라는 학자가 뭘 만들어요? 간트 차트. 간트 차트가 뭔데?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하나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작업 행동을 도식화해. 그래서 그림으로 뭐 하는 거야? 그 작업 수행 절차, 과업 수행 절차를 그림으로 모두 다 표시할 수 있게 하니까 시간 및 동작 연구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해져요. 시간 및 동작 연구하기가 원활해지면 더 뭐가 잘 되겠어? 불필요한 작업 행동 찾고 제거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잘 되겠죠. 자, 그래서 간트 차트를 뭐 개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길브레스 부부
라고 해서 이 길브레스 부부 같은 경우에도 뭐 하는 거다? 도식화시키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거기에 따라 작업마다 걸리는 시간 자체를 만들거든요. 이들의 연구가 뭐 합니까? 이 테일러로 인해서 등장할 수 있게 됐어. 여기로까지 발전하게 되지. 됐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반영돼요? 포드 자동차. 포드 자동차 생산 라인에 이게 쫙 다 반영이 되면서 3S 개념까지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공헌점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얘가 첫 번째 고전 이론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고전 이론이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느냐면 페요라 아저씨의 일반 관리론입니다. 자, 이미 우리 인사관리에서 너무 중요한 아저씨로 배웠는데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여기에서 경주에서는 여기에 집중해서 연결하는 거야. 얘는 공장 즉 생산 라인 하나만 합리적으로 설계한다고 해서 이게 조직 전체가 잘 굴러가겠느냐. 그렇죠? 이 얘기를 하면서 페요라 아저씨가 얘기한 중요한 주장이 뭐지? 조직 전반에 대한 관리를 얘기한 거야. 이해되죠? 경조는 이렇게 연결해 갑니다. 자, 그러면 페어 아저씨 대두 배경. 자, 인사하고 지금 대두 배경 좀 달라져요. 자, 여기서는 대두 배경 뭐다? 이거 비판해. 테일러는 뭘 보는 거다? 공장 내부 합리화에 그쳤다. 그 생산 라인 하나 합리화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효율성 성과 오르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한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뭘 강조해? 조직 전반이요. 전반에 대한 뭘 강조한다? 관리 활동 자체를 뭐해? 강조하는 거야. 이게 핵심 주장이지. 됐죠? 자, 그러면, 자, 관리 활동을 강조한다? 자, 내용 한번 얘기해볼까? 라고 해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내가 이 조직 전반을 운영을 한번 해봤어. 그 경영활동이라고 얘기해볼게? 이 경영활동은 총 6가지로 범주화시킬 수가 있겠어. 뭐가 있어요? 6가지? 기, 상, 재, 보, 회, 관. 이미 다 배운 거니까 안 할게요. 자, 근데 이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되려면 뭐가 중요하다? 이 관리활동이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두 가지를 써야 됩니다. 첫 번째 써야 되는 게 뭐가 됩니까? 관리활동의 개념적인 써줘야지. 기술.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지. 그 다음 이걸 강조했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 중에 기상자보 회관 중에 얘만 잘하면 된다는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줘야 돼요. 자, 그럼 관리활동이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개, 조, 명, 정, 통 말하는 거다. 그러면 관리활동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다? 어떤 경영활동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접근해야 돼? 이렇게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드립다 하지 말고 계획 세운 뒤에 두잉하고 평가해봐라. 됐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관리적 차원으로 뭐 해야 된다? 접근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됐죠? 근데 네가 이 관리활동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니? 그럼 뭐 해라? 내가 14가지 관리 원칙 알려줄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객관식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뽑아줬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너는 어떠한 공헌과 한계가 있니? 라고 해서 평가 나오겠죠? 자, 가장 큰 공헌점이다라고 한다면 얘 어때요? 얘 가장 거시적 접근을 해. 그냥 생산 현장, 생산 라인 하나 합리화한다라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 자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얘 가장 거시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큰 공헌점이고, 다음 두 번째, 자, 지금 얘가 얘기했던 이런 관리 원칙 아니면 이러한 조직 전반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도, 현대까지도 뭐한다? 계속 응용되고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매우 큰 의미를 가진 이론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얘 어떻게 된다 했어? 나중에 어디로 발전했다 그랬지? 이 아저씨 덕분에 관리 과정 학파가 나와. 경영학은 여러 학파가 있어, 여러분. 여러 학파 중에 이렇게 관리 과정 학파? 얘 뭐하는 애들이야? 학파. 얘 뭐하는 애들이야? 경영활동 자체를 무조건 무슨 구조로 본다? 플랜도시 구조로 봐요. 그럼 시스템 학파는 무조건 하위 활동으로 쪼개서 봐. 하위 활동, 즉 꽃송이 하나가 모여서 꽃다발 되는 거다. 그래서 뭐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자꾸 어떻게 보는 거야? 하위 활동별로 쪼개서 보고 얘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꾸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 경영학을 합시다. 그쪽은 학파 이렇게 나뉘어요. 관리과정 학파, 뭐 시스템 학파, 또 뭐 무슨 학파, 이러면서 학파가 나뉘어. 그렇죠? 근데 박경 교수님 대단한 게 뭐라 했어? 내가 연기 때 잠깐 얘기했는데 난 처음에 박경 교수님 책이 그냥 뭐 쉽게 잘 써져 있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야. 박경 교수님 왜 짱이게? 왜 짱이야? 이거랑 시스템을 결합해서 정리했어요. 인사관리를. 그렇잖아. 확보관리 하나도 어떻게 해? 수요공급 예측 모집 선발하는데 각각 어떻게 해? 플랜도치로 무조건 다 맞춰. 그게 겁나 천재인 거야. 됐어요? 여러분 박경 교수님 책 의미를 이제 알겠어? 그 교수님 책은 진짜 천재야. 진짜 함부로 막 쉽게 써 있어서 좋아요.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책이 아니야. 그거는 공부한 사람들이 딱 보면 진짜 대단하시다. 이게 과정학파, 시스템학파 얘기를
하나로 잘 합쳐 놓으셨네. 딱 이게 대박인 거야. 그쵸? 이제는 좀 알겠어. 대단한 교수님 책이죠? 그쵸? 그러니까 초반에 잘 공부했어야 돼. 근데 이미 뭐 지난 얘기 해서 뭐해.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이 14가지 관리 원칙. 얘 굉장히 골 때린다. 왜 골 때리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전문화, 공식화, 표준화, 직권화. 이거 엄청 강조해요. 그러면서 또 뭐 얘기한다? 유명한 거. 명령 일원화 원칙. 또 유명한 거, 창의성 원칙이다라고 해서 종업원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공식화, 표준화, 모르는 사람들은 구분 못 합니다. 심지어 정말로 조직행동론만 전공하신 교수님들도 잘 구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14가지 원칙 서로 중복되는 거 아니니? 또 어때? 자, 야,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얘기하고 또 의사결정 권한은 내가 가지고 있고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서 어떻게 구성원한테 창의성을 발휘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충되지. 객가요. 네가 아무래도 이렇게 주장하는 게 네 경험의 근간을 두고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너 경험에 근간해주고 그냥 야부리 털면 그게 이론이니? 객가요. 그래서 얘는 뭐가 부족하다? 이론적 검증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무슨 문제 있어요? 얘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얘는 처음에 계획을 세워요. 그럼 계획대로 뭐를 한다? 실행만 해. 그러면 계획을 세울 당시와 실행을 할 당시에 환경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 고려해 안 해요? 고려를 못 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문제냐면 너 너무 조직을 정태적으로 파악한 거 아니냐. 사전에 계획을 딱 수립하고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 분명히 환경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그걸 전혀 고려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또 하나 비인간화. 비인간화 문제 왜 생겨요? 얘도 어때? 일단 첫 번째, 야 계획한 대로 해. 네가 중간에 마음대로 바꾸지 마. 자율성 발휘하지 마. 두 번째, 14가지 원칙 한번 봐봐. 직권화, 전문화. 그죠? 이 두 가지 토대로 봤을 때 얘도 인간의 고유한 특성, 인간성이라는 거 고려 안 합니다. 그렇죠? 두 가지 아니야. 계획대로 해야 된다. 14가지 원칙 봤을 때 비인간화. 인간의 고유한 특성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고전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뭐다? 테일러래. 베버의 관료자 이론이에요. 됐죠? 여기서 한번 끊고 갑시다. 조금만 쉬고 갈게요. 10분 쉴게요. 질문 오시고 얼추 이렇게 될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줄 건데 좀 강의 스타일 첫 시간에 보통 보고 빨리 결정 내려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안 맞을 것 같다. 빨리빨리 가. 맞는 선생님한테 가서 끝까지 가는 게 맞아. 1기 때부터는 이제 강사를 못 바꿔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첫 타임에 잘 결정하고 하세요. 아셨죠? 10분 쉴게요. 질문 오세요.